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포인트 경제연풍 시작합니다. 지난주 국내 증시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급락했지만 주 후반에는 반등에 성공하면서 코스피 2,500선 회복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이번 주 증시는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유라서 정치적 변동성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서 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현재 증시나 금융시장의 가장 중요한 외부 변수라고 하면 방금 말씀드린 정치적 불안 요인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수초안이 가결 이후에 앞으로 어떤 단계를 거치게 되는지 일단 좀 체크부터 좀 해주시죠. 네,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일단 들어가는 거고요. 예. 그리고 180일 이내에 판결이 날 거고 나게 되면 이제 만약에 파면이 된다고 하면 60일 이내에 대선을 해야 되는. 그래서 대략 보면 8개월 안에 길게 잡아도 이런 불확실성을 다 해소하는 이제 상황으로 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그 단계별로 이제 금융시장이 반응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데 일단 그래도 정치적 불확실성이 하나씩 이제 해소가 되면서 증시가 이제 안정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은 있습니다. 다만 증권가 전망 리포트들을 보면 증시 흐름이 그래서 단기적으로 뚜렷한 방향을 그래도 잡는다기보다는 이번 주 미국 12월 FOMC 결과 같은 걸 보면서 박스권 등락을 이어갈 것이다. 이런 전망이 주류를 이루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갔으면 참 좋겠는데요. 예. 근데 지금 정치적 불확실성은 이제 줄어든 거 확실히 맞지만 예.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 경제적 외교적 불확실성은 우리한테는 더 커져버린 이제 그런 상황이 왔고. 예. 그래서 주가가 정치 이벤트 때문에 움직이냐는 것은 정말 단기적인 이벤트고 중요한 건 이제 한국의 경제 성장률인데 지금 내년도가 이번 충격으로 인해서 성장률이 더 떨어질 걸로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되면 성장률이 낮은 나라에서 높은 나라로 돈을 빼가는 외국인들의 자금 유출은 그래서 지금 예측치들 보면 대략 내년도 1.7, 2%를 보는 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나라가 세계 평균이 3% 성장하는데 2% 밑으로 간다고 하면. 아마 포트폴리오 조정은 아마 계속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이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의 FOMC나 미국의 경기를 이제 좋아지면 좋은 건데 문제는 우리는 그와 상관없이 이제 미국 경기가 좋아지면 오히려 한국 돈이 더 빠져나가는 개미마저도 그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불확실성을 빨리 조정하지 않으면 오히려 주식시장에서는 조금 더 나쁜 상황이 단기 불확실성이 문제가 아니라 장기 펀더멘털이 문제다. 결국 이제 펀더멘털 상황, 그다음에 대외 변수 상황들이 계속 이제 압박을 하는 상황인데 결국 키는 이제 미국, 그다음에 중국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어요. 중국 쪽 동향을 좀 봐야 되는데 중국은 지난주에 내년 경제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연례회의죠. 중앙경제공작회의를 열었습니다. 경기 회복을 위해서 초장기 특별국채에서 유동성 공급하고 금리 인하 같은 유동성 공급 방침을 계속 이어가겠다 이런 뜻을 밝혔는데 내용을 좀 정리해 주시죠. 재미난 현상은 이제 시진핑 집권하고 나서 그런 표현을 중국 추상적인 단어를 쓰는데 재정 금융동반 정책을 가장 최대로 쓰겠다는 이런 표현을 이번에 썼어요. 그리고 증시하고 부동산을 부양하겠다. 그래서 그 네 가지로 요약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왜 이랬냐 하는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트럼프의 강한 압박에 대한 대비책 이제 이게 하나 있고 두 번째로 중국은 이제 그 사이 3년 반 동안은 민생보다 정권 안정, 정치 안정으로 보다가 경제 위기가 이것이 정권 위기다. 이렇게 지금 인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경제 살리기에 올인하지 않으면 굉장히 불안한 상태가 내부적으로도 발생하고 외부적으로 충격이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는 그 내수 경기 살리기에 완전히 올인한다. 이제 그게 가장 좀 두드러진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중국의 경기 상황이라든가 경제 성장률이라든가 지표들을 보면 중국이 이제 이런 카드를 쓸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중국 언론 보도를 보면 지난주죠. 인민은행 리서치국의 왕신 국장이라는 분이 한 행사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민은행이 내년에는 금리와 지급 준비를 적시해 날 것이다라고 했고 중국의 이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중국 금리 인하는 어느 정도 예견이 되는 상황이긴 한데 시기와 강도가 문제. 방금 최고조로 대응을 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하셨는데 이 시장의 예측을 보면은 시기는 어느 정도 좀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트럼프 집권하고 나서
이게 바로 이제 어떤 정책을 쓸 거냐 하는 것에 대응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모호하게 뭐 이제 그런 추상적인 단어를 쓰는 것은 상대의 강도에 맞춰 가지고 파격적인 금융정책을 쓸 수도 있고, 네. 이제 단계적으로 나오게 되면 갑자기 쓰면 분명히 후유증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게 막아야 되는 당위성은 있고, 그 타이밍은 제가 볼 때는 중국 내부적인 요인보다는 아마 미국의 상황에 따라서 맞대응을 하는 쪽. 그래서 뭐 선제 대응을 하면 좋지만 뭐 정부나 정권이 어떤 경우에도 경제에 대해서 선제 대응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죠. 그래서 아마 사후 대응을 할 것 같은데, 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제 중국은 뭐 상대적으로 이게 재정 동화 쪽에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네. 금리 인하나 뭐 이제 재정 지출 확대는 그것은 뭐 반드시 할 거다, 그렇게 보실 것 같습니다. 반드시 하는데 미국의 상황에 맞춰서 그렇습니다. 미국이 정책에 트럼프 뭐 행정부가 이제 2기 행정부가 출범을 해봐야 알잖아요, 그죠? 실제로 선거 공약대로 중국을 크게 뭐 타격할 것인가? 그래서 관세도 많이 올리고. 이번에 이제 선임한 내각들을 보면 외교통상 뭐 이런 쪽들이 보면 초강경파의 40대 50대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과격하고 빠른 정책을 낼 가능성이 커요. 거기에 따라서 아마 중국도 내년 1사분기, 2사분기에 거기에 맞대응하는 굉장히 센 강도의 경기 부양책을 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아이러니하지만 미국이 이제 세게 압박을 하면 중국 경제가 자초돼야 되는데, 예. 아이러니하게도 제재의 역설이 나올 것 같아요. 제재의 역설. 그래서 오히려 이제 GDP나 뭐 이제 경기 쪽이 좀 나아지는, 이제 정부가 뭐 세게 경기 드라이브를 부양을 하기 하니까. 때문에 그런 현상이 아마 나타날 수 있어 보입니다. 뭐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투자 측면에서 보면 이제 뭐 최소한 올해 한 해는 미국 증시에 굉장히 뭐 서학개미들이 올인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뭐 중국이 드라이브를 걸면 이제 중국 시장은 상당히 뭐 상당 기간 동안 외면당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투자자들 봤을 때 상황이 안 좋으니까. 그러면 내년에는 사실 중국 쪽 시장을 좀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영원한 선정 산업도 사양 산업도 없죠. 증시에는 내리면 뭐 사는 거고 오르면 파는 건데, 그래서 중국은 뭐 거의 3년 반 동안 주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전 세계 주가 중에 제일 싸고, 그래서 작년 그러니까 금년이죠. 9월 23일에 경기 부양책을 이제 뭐 제대로 된 걸 처음으로 썼는데 그 주가가 한 20% 반등을 했고, 네. 거기서 이 정도의 미국의 압박이라고 그러면 다른 나라 같으면 주가가 대폭락하죠. 네. 근데 그대로 있으면서 주가가 조금씩 위로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은,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중국의 위기론, 붕괴론이 넘쳐났는데 외국인들의 자금 유출은 지금 별로 없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뭘 얘기를 하냐는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스마트 마니들은 바닥에서 이제 뭐 산다. 이제 그것이 아마 그 내년도를 봐야 되겠지만, 아마 중국의 금리나 또는 지준이나 또 재정 지출 확대 시그널이 아마 나오기 전에 아마 외국인들의 동향들은 있지 않는가 싶고, 그래서 뭐 지금 영어적 마켓으로 그 자금들이 인도에서는 좀 빠지면서 이제 다른 시장을 고르고 있는데, 그렇죠. 거기서 영어적 마켓에서 아시아 같은 경우는 뭐 한국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지만 한국이 뭐 내부적인 사정으로 굉장히 어려워지면 상대적으로 이제 중국이 그게 두드러져 보이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중국의 시장 리바운드를 대비해서 스마트 머니들이 대기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좀 말씀하신 거를 좀 표현하고 싶은데, 그렇다 보면 이제 중국 증시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네요. 중국은 오늘이죠. 11월 산업생산, 소매 판매, 고정자산 투자 뭐 이런 경기 지표들을 발표할 예정인데, 이게 중국 경기 상황을 알 수 있는 지표들이에요. 그렇습니다. 차트 준비한 거 한번 보시면요. 예. 여기에 이제 금년도 들어가지고 소비, 투자, 수출, GDP의 3대 구성 요소, 그리고 이제 그 투자의 세부적인 항목, 생산, 요걸 같이 한번 그려본 건데요. 예. 보시면 지금 파란색으로 색칠이 되어 있는 것들이 지난달보다 조금 못하거나 부진한 겁니다. 네. 그래서 수출은 뭐 두 자릿수에서 한 자릿수로 조금 떨어진 건데 뭐 그거 괜찮고요. 그리고 투자하고 부동산 투자가 요게 문제고요. 네. 나머지 지표들은 전부 플러스로 다 돌아섰어요. 괜찮아지고 있군요. 그렇죠. 예. 그리고 특히 이제 소비 같은 경우는 이게 뭐 7월 달에 뭐 1%까지 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요게 다시 5%대로 반등을 했어요. 예. 그래서 중국은 뭐 지금 GDP에서 소비 비중이 한 60%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 소비 반등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생산 같은 경우는 이것도 끝에서 두 번째 동그라미를 보시면 5.4로 이제 7월 달에 저점에서 이제 반등을 하는 그런 형태로 보이고,
아마 4, 4분기에 그 경기 부양책을 썼기 때문에 아마 4분기에 특히 11월 달의 지표는 상대적으로 개선된 지표가 나올 것 같아요. 오늘 나올 지표들이 상당히 기대가 되네요. 그래서 개선된 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뭐 추세 자체를 보면 불안하잖아요. 산업 생산 같은 경우는 연초에는 뭐 7% 연간 대비 나오다가 10월에는 5.3%까지 툭 떨어졌어요. 추세적으로 떨어지는 상태인데 이게 이제 바닥을 보면서 치고 올라가는지를 확인하면 확실하게 중국 경기를 좀 알 수 있겠네요. 그래서 뭐 그거는 제가 볼 때 우리나라 날씨를 보면 될 것 같아요. 날씨요. 그래서 중국이 겨울철에 스모그가 굉장히 심하고 우리도 그 영향을 받는데 금년에는 그렇죠. 그게 별로 좀 없죠. 그래서 그게 바로 중국이 지금 제조업의 경기를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부진하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스모그가 심해지면 중국 경기 좋아지구나, 공장 돌아가는구나 이렇게 보면 되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중국이 아마 내년도 경기 부양책을 왕창 쓰려고 지금 작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중국 정부는 지금 연간 성장률 5%꼭 지켜야 된다, 뭐 특명이 내려졌다, 뭐 이렇게 표현들을 하던데 이게 바오우라고 하죠. 5를 지켜라, 5%. 근데 이것과는 달리 5%를 못 지킬 것이라는 사실 뭐 전망이 많아요 지금. 나와봐야 알겠지만 일단 이런 상황에서 내년 1분기 초반에 중국 경제상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아까 잠깐 차트 보여드렸지만 제일 문제가 된 게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근데 지금 저 차트 한번 보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부동산 거래량입니다. 중요한 18개 도시의 거래량인데 보시면 이제 10월 이후에 이게 뭐 2020년 이후로 4년 중 가장 높은 이제 증가를 보여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약발을 조금 먹기 시작했다는 거죠. 거래량.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뭐 진짜 바닥이 어디냐면 거래량 바닥이 진짜 바닥이죠. 예. 그래서 가격은 아직 조금 떨어지고 있지만 거래량이 대폭 늘고 있다는 것은 저점에서 들어오고 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부동산 경기 리커버는 그렇게 먼 시간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내년 1, 4분기의 경기는 지금 PMI 지수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PMI 지수가 계속 이제 중국은 뭐 50 밑으로 내려가다가 지난달에 보면 이게 50으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는 앞으로 3개월 뒤에 그래서 내년 1, 2월 달에 이제 경기가 이게 나아진다. 중국 구매 관리 지수가 50 기준인가요? 그렇죠. 다 50인데 예. 그게 50 밑으로 계속 나왔죠. 연 내내.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그게 50으로 올라왔어요. 그 얘기는 앞으로 3개월, 90일을 기준으로 보는 거니까 90일 그 기간에는 이제 위로 상승한다. 그렇게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시그널들이 좀 잡힌다 이렇게 보일 수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럼 1월 경기는 사실 좀 희망적으로 중국 입장에서 보면 가져봐도 될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미국 상황이에요. 중국과 미국의 관계죠, 정확하게. 예,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 출범이 이제 1월 20날 이제 출범을 하는데 미국과 중국이 지난 8월에 만료된 과학기술협정 이걸 5년 연장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인공지능, 양자 컴퓨팅 이런 핵심 신흥 기술은 빠졌습니다. 그 얘기는 이 대목에서만큼은 서로의 어떤 뭐 협정이라든가 이런 거 없이 무한 경쟁 체제로 서로 돌입하겠다, 뭐 충돌을 감내하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긴장감이 상당히 올라가겠네요. 근데 이것은 뭐 79년에 만든 그 지금은 유야무야죠 사실은.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바이든 정부 들어서면서 미중의 과학기술 협정 끝났다. 협력은 끝났다. 그렇죠. 그래서 첨단 산업에서는 이것은 확실하게 바이든이 적으로 규정을 하고 규제를 들어갔기 때문에 예. 지금 뭐 협정을 연장 안에 많이 하는 것은 첨단은 다 빼고 그래서 레거시만 하자는 건데 그건 실제로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미국이 그럼 그걸 왜 뺐냐? 그건 당연히 이제 중국하고 라이벌이기 때문에 뺀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것은 그 사이 바이든 정부 4년 동안에 뭐 반도체 AI, 첨단 기술 이건 어떤 경우에도 중국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지금 이거 협정의 연장으로 인해서 무슨 뭐 기술 협력이 된다는 것은 그것은 이제 좀 엉터리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오히려 그 미국의 기술 봉쇄는 가속화되고 중국의 그 국산화 이것은 훨씬 더 미국보다도 더 세게 정부가 노력을 해서 가속화되는 이제 기술 수준이 확 올라가 버리는 이것도 또 역시 이제 제재 역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뭐 4년 동안 바이든 정부가 중국의 반도체에 대해서 그렇게 규제를 했지만 뭐 부도난 녀석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대표적인 SMIC 같은 경우를 보면은 뭐 5등, 6등 하다가 지금 우리 삼성 다음으로 3등으로 올라왔어요. 네. 그래서 이거 어떻게 볼 거냐? 이제 그렇게 놓고 보면 미국의 제재가 완벽하지 못했고 거기에 중국이 이제 악심 먹고 덤벼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제재가 없을 때보다도 중국의 국산화나 기술 실력을 더 높여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그거는 미국이 예측을 못했을 것 같은데, 그죠? 그래서- 제재를 가할수록 중국은 사실 내수 부양 쪽으로 또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를 더 늘리고 그렇습니다. 이랬던 그래서 경우가 우리가 있잖아요. 조금 다르게 봐야 되는 것은 서방 세계는 이제 고통의 양이 얼마냐에 따라서 상대가 이제 힘 빠지거나 자초되는데 네. 사회주의권은 고통의 양이 아니라 고통의 인내력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북한 같은 경우를 보면은 뭐 엉망진창이고 이제 통제를 저렇게 했는데도 여전히 이제 유지가 된다는 것은 조이면 조일수록 그렇죠. 사회주의 국가의 특성이 고통의 양을 보면 안 되고 인내력으로 보면 중국도 같은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미국의 압력에 견뎌낼 수 있는 인내력이 서방보다 훨씬 강하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자본주의가 아니라 국가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간과를 하면은 미국의 압력이 중국이 다 죽었어. 그렇게 오판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미국과 중국의 이런 기술 패권들, 이런 규제들 서로 견제하고 이런 걸 보면요, 사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은 게 뭐 더 잘 아시지만 미국 뭐 애플도 중국에서 생산 활동을 하고 있고 기술 투자를 하고 있고 중국 자본이나 기술들도 미국에 와서 활동을 하면서 미국 시장을 공략하고 있고 미국 업체들하고도 협력 관계도 있고 이게 굉장히 복잡한 이 산업계 사슬이 연결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쪽이 뭘 이걸 제재한다고 해서 이 기업들의 어떤 손익을 다 떠나서 이렇게 뭐 일관되게 한 가지 정책으로 압박을 할 수 있는 이거 복잡한 함수가 들어갈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기술의 역사를 보면요. 첨단 기술은 이게 시발력하고 종착이 같았던 적이 없어요. 근데 이미 예를 들면 반도체 같은 경우는 미국 거쳐서 일본 거쳐서 한국 거쳐서 대만 갔다 중국까지 간 종착역까지 온 거죠. 예. 근데 이걸 다시 미국으로 되돌리겠다고 하는 것이 이제 미국의 지금 전략인데 뭐 산업의 역사를 보면 굉장한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봐야 되냐 하는 문제지만 제가 볼 때는 뒤에 오는 놈 다리 부러뜨려서 못 따라오게 하는 것이 맞냐 아니면은 뒤에 오는 놈이 못 쫓아오게 한 걸음 앞서가는 게 맞냐 그게 맞는데 지금 미국의 전략은 뒤에 오는 놈 다리 걸어 넘어뜨리거나 이제 다리 부러뜨리는 전략으로 가지만 제가 볼 때는 그걸로는 미봉책이고요. 오히려 이 세미컨덕터 반도체가 아니라 슈퍼컨덕터로 가고 이게 컴퓨팅이 아니라 퀀텀 양자 컴퓨팅으로 가서 중국이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부전성 싸움하지 않고 이기는 쪽으로 가야지 이게 뭐 장비 재료 이걸 뭐 5나노 7나노 이거 하나씩 붙들고 사는 것은 저는 좀 단견이다 그렇게 보여지고 그래서 미국의 지금 새로운 정부도 또 그런 이제 단견의 전략을 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생선을 구울 때 자꾸 이제 뒤집거리면 살이 다 떨어져 먹을 게 없는데 지금 미국의 대중국 정책은 최근 12년 동안 일관되게 왔으면 중국은 이미 자초됐을 건데 오바마 때 정책 트럼프가 다 뒤집었고 트럼프 정책 바이든이 다 뒤집었고 이번 또 이제 트럼프가 바이든 정책을 뭐 기술 압박, 기술 통제 이걸 세게 밀고 나가면 좋은데 또 이거 무역을 들고 나와요. 그래서 저게 이번에도 두고 봐야 되겠지만 조금 걱정이 되는 것은 트럼프 정책이 중국을 완전히 자초시키면 좋겠는데 자초는 못 시키고 중국에 어떻게 보면 반발심만 길러서 오히려 중국의 저항력을 키우는 결과가 나오게 되면 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해지는 것이죠. 네.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과정을 거친 사이에 사실은 미국과 중국의 첨단 산업, 하이테크 기술력이 예전에는 뭐 차이가 10이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제까지 5 정도로 줄었다고 이렇게 비유를 할 수가 있겠는데 점점 더 중국의 기술력은 높아지고 뭐 AI라든가 양자 컴퓨팅을 뭐 미국이 주도하도록 뭐 봉쇄한다고 하지만 중국의 기술력이 그렇게 옛날처럼 만만치는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반도체가 가장 문제가 되는데 최근에 뭐 삼성의 주가 떨어지면서 이제 중국의 디램 산업의 부상, 굴기 이게 많이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디램 가격이 레가시 제품들이 많이 떨어지는 것. 그러나 이제 분명한 것은 우리가 우리나라 반도체에서 너무 자기 비하를 하는 것 같아요. TSMC가 대단하다고 하지만 디램 못 만들어요. 못 만들죠. 엔비디아가 아무리 날고 기더라도 지금 폰 노이망 구조의 컴퓨팅 하에서는 이 하이닉스의 HBM이 없으면 HBM 공급 안 해버리면 엔비디아 주가 폭락합니다. 엔비디아는 제조업체가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중국이 이제 디램에서 CXMT가 한국을 추월해서 뭐 그렇고 세계 시장의 뭐 캐파가 10% 20%다. 그래서 이제 한국이 크게 추격받는다고 그러는데 그건 아니고요. 지금 차트 보시면 지금 중국의 디램 만드는 회사의 캐파가 뭐 이 시즌 25년 되면 한 30만 장까지 가게 되면 예.
이제 캐파 점유율로 한 10% 내외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마이크론하고 비슷한 수준이 되는데 네. 문제는 이제 수율을 감안한 출하 점유율로 실제 생산된 거를 보면 뭐 아직 한 2, 3%. 그래서 그 얘기는 수율이 굉장히 낮다는 거죠. 기술력이죠. 그게.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우리나라 언론에서 많이 나오지만 D램 산업에서 중국 기업의 굴기 때문에 우리가 삼성이 타격 제일 크게 받는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조금 과장이 있고 이건 어떤 의미냐면 컵에 물이 가득 따라져 있는데 여기 수급이 맞은 상태에서 한 방울을 더 떨어뜨리면 물이 넘치게 되죠. 넘치죠. 지금 그 역할을 이제 중국의 CXMT가 하는 것인데 그걸 이제 CXMT가 한국 기업을 완전히 이제 어떻게 보면 잠식하는 그런 걸로 많이 오인을 하는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뭐 17, 8나노 정도를 겨우 만들고 있고 DDR4죠. 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 내년 같으면 DDR5로 완전히 이제 시장이 넘어가기 때문에 아마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들은 내년도 같은 경우가 되면 역시 또 중국은 레거시밖에 못하고 우리는 이제 첨단으로 이전하는 뭐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의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너무 비관적인 뷰를 갖거나 중국의 D램 산업에 대해서 너무 높은 평가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팩트 체크를 정확하게 해야 된다. 그렇죠. 뭐 말씀하신 건 당연히 일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워낙에 가격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삼성하고 지금 창신 메모리 반도체 DDR4 방금 말씀하신 8기가 기준으로 해서 거의 더블 차이 나거든요. 지금 그 부분은 수율이 아무리 낮다고 해도 저가형 레거시에는 반드시 이게 들어가고 아무리 5로 DDR5로 간다고 해도 이게 또 중국이 금방 따라올 것 같은데 이 기술력의 차이 이런 것은 좀 더 극복해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긴 한데요. 지금 4에서 5로 가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아요. 지금 이제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다른 나라에도 팔 수가 있거나 다른 기업도 팔 수 있어야 되는데 중국이 지금 팔고 있는 건 자기네 국내에 있는 핸드폰 회사들한테만 팔지 내세요. 다른 쪽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전체적인 세계 수급이 약간 공급 과잉인 상태에서 그런 문제가 생긴 것이고 예. 그리고 앞으로는 아마 DDR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저전력 LPDDR이 문제가 되고 궁극적으로는 HBM이 뭐 갈판인데 이쪽에 대해서는 뭐 중국이 아직 장비나 기술이나 뭐 이거 아직 손도 못 대고 있는 상황이라서 기술 갭은 여전히 존재한다. 존재하고 뭐 언젠간 따라오겠지만 지금 뭐 우리 시장이나 언론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그렇게 위협적이고 한국 기업들의 타격을 줄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다. 아까 말씀드린 수급이 맞는 상태에서 이제 어차피 팔아야 되기 때문에 안 팔리니까 싸게 파는 것 때문에 가격이 떨어진 것이지 그렇죠. 정말 원가가 그래서 이제 그렇게 판다고 그러면 그건 좀 문제가 되죠. 그래서 적자 내면서 밀어내기를 하는 걸로 봐야 되고 그 상황은 지금 전체적인 수급이 안 맞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 그러나 기술 격차, 제품 격차 이것은 여전히 존재한다. 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다시 뭐 핸드폰에서 또는 AI에서 뭐 조금 더 많은 메모리를 뭐 수요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수급이 바뀌면 또 상황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아직까지 우리가 너무 비관할 필요 없이 이 반도체 기술의 격차를 더 벌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까지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소 소장님과 주요 이슈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할 것 없이 금리가 모두 올랐습니다. 금리? 그냥 지나치면 안 되죠. 골을 넣으려면 타이밍과 정확한 계산이 필수적인 것처럼 재테크의 시작도 금리에서 출발합니다. 금리부터 알아야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자산의 흐름이 한눈에 들어오기 시작하죠. 자산 관리의 첫 단추이자 재테크의 핵심인 금리. 이 한 권에 모든 걸 완벽하게 담아냈습니다. 이제 금리와 썸 탈 준비 되셨나요?